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0월 9일 월요일.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10시 5분 지나가고 있네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 말씀해드려야죠. 깡통주택이었습니다. 깡통 전세도 좋고요. 깡통주택인데요. 이런 집이 많아져서는 안 되는데 보증금과 집주인의 대출 합쳤을 때 집값의 90%를 넘어가면 5집 중에 한 집에서 보증금을 제대로 못 돌려주더라. 이런 통계가 나와서 오늘 깡통주택을 경제상식 퀴즈로 마련을 했지요.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안타까운 사정도 전해주셨는데요. 4062님이 저도 깡통 전세 때문에 이사도 못 가요. 집주인한테 매일 전화해서 애원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저도 좀 겪어봤는데 애원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람의 정에 기대고 마음에 기대고 도덕에만 바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선은 내용 증명부터 보내시고요. 그리고 법원으로 가셔서 임차권 등기 설정 이런 거 바로 해놓으시면은 만약에 나중에 대항권을 다른 걸로 잃더라도 집주인이 나의 임차권이 등기가 설정이 돼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세도 못 내주고 집을 팔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좀 강력하게 나가야 집주인이 어디서 빌려오든 뭘 하든 1순위로 돌려줄 생각을 하게 되지. 이게 애원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0543님. 저도 깡통 전셋집에 들어갔다가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겨우 찾았던 경험이 있어요. 네. 보증보험이라도 있었으니 참 다행인데 사실은 이거 나오는 과정도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마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수연님은 오늘 저도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양수연님, 장수연님과 양수연님은 깡통 소재 캔 음료는 알루미늄까지고요. 통조림 깡통 소재는 양철입니다. 라고 각종 깡통의 소재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들 덕에 상식이 배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열리질 않고 있습니다. 한글날로 인해서 오늘은 휴장인데요. 미국장은 채권 시장은 휴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휴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런데 주말 사이에 좀 터진 안 좋은 일이 있죠. 중동 지역에서 좀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가 해외 선물 시장에서 막 급등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안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개미스쿨 시간은 신영증권의 리서치 센터 이끌고 있는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경제 데이터 몇 가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주에 시장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주시했던 거 바로 고용 지표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미국 노동부,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근데 33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네. 이게 거의 예상치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네, 월가 예상치는 9월 달에 일자리가 17만 개 정도 늘어날 걸로 봤는데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실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나오기 전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난주 주중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죠. 네,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요. 그 과정에서 주식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연휴에 들어갔던 금요일 밤에 발표가 됐는데 금리는 올라갔는데 주가도 같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은 한 4.8%로 2007년 이후 최고치까지 이제 올라갔는데요. 근데 기술주를 비롯한 미국 주식도 지난 금요일 거래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이제 서로 좀 다른 걸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주가가 오른 걸 사후적으로 그래도 한번 평가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또 시장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 때문에 우리가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보는 건데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노동자들의 임금입니다.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뜯어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은 사람의 몸값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9월 고용지표에서 일자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예상치보다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마는 임금 증가율이 전월 대비 그러니까 8월 대비 0.2% 높아졌는데 네. 이게 2021년 6월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8월 고용에서의 그 임금 지표도 뭐 시간이 지나면 발표한 것들을 미국 노동부가 수정하는데 8월의 임금 상승률도 전월비 0.2%이니까 뭐 굳이 따져보면 일자리는 많이 늘었지만 이 임금 증가율은 둔화가 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주식시장이 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악재고 또 고용이 나쁘게 돼서 경제가 나쁘다라고 보는 것도 악재인데 네. 실은 뭐 미국 고용은 괜찮은데 금리도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시장이 다음 주까지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결국은 금리가 더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미국 주식시장의 해석이 지난 금요일은 뭐 금리 올라간 것보다는 경제가 괜찮으니까 주식도 좋은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런 해석이 좀 연속성을 가진 해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 경제가 뭐 비교적 괜찮다고 하더라도 금리는 지금 거의 뭐 제로 수준에서 지금 거의 뭐 그 시장 금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에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미국의 고용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뭐 미국의 고용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대단히 높은 성장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잠재 성장률 수준의 지금 성장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금요일 날 반응과는 금리가 안 떨어지게 되면 이제 미국 주식도 거래가 되게 되면 금리가 안 떨어지게 되면 주식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될 수 있겠네라는 기대가 일정 부분 있는 반면에 네. 그래도 미국의 채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그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상 돈의 힘이 네. 주식 시장으로 마냥 가기에는 그러니까 좀 이게 쉽지 않다는 주식과 말씀. 채권이 다른 걸 보는 거죠. 채권 네. 시장도 만약에 임금을 보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라고 하면은 채권 금리는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네. 지난 금요일의 반응은 채권 시장은 그래도 고용이 견조하니까 인플레를 걱정하면서 금리가 올라갔는데 주식은 경제가 괜찮아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주가를 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채권과 주식 시장이 금요일 거래만 놓고 보면 서로 다른 쪽을 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채권 쪽의 해석이 좀 맞지 않을까. 지금 5% 가까운 금리 수준에서 미국 주식시장의 PER이 뭐 19배, 20배 정도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금리가 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진정이 되지를 않고 있고 사실 그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8% 가까이 네. 그리고 단기물 같은 경우에도 2년물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5% 수준까지 예. 가 있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런 고금리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머지않아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또 은근히 또 반영이 될 텐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 기대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인상보다는 네, 동결. 왜냐하면 동결인데 그 금요일 날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이제 11월 1일 날 이제 미국의 FOMC가 열리거든요. 네. 그때에서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기대가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이 물론 이제 채권 시장의 기대라는 거는 그때 바뀌는 것이긴 한데 네. 지금 채권 시장이 형성돼 있는 기대로 보면 지난 7월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고 네. 그리고 내년 5월까지는 금리 동결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채권 시장의 일종의 현재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연방준비제도의 의중을 시장이 막 한번 읽어보려고 하면서 금리가 형성이 됐는데 네. 지금은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아.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금리 올라간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짜리 금리가 5% 넘어갔는데 미국의 전체적인 금리는 올해 초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근데 2년짜리 금리는 지금 올라가도
올해 초 금리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건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 10년 이상. 예, 10년물이 2년물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도 한 5.1, 지금도 뭐 5% 초반이니까 네. 그 정도 수준 간 건데 10년물은 올해 초에 4.3이었는데 지금 4.8까지 갔습니다. 더 많이 올라갔죠. 네,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이 장단기 금리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는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눈여겨보는데 파월 의장의 임기 4년입니다.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금리는 만기가 짧은 단기 금리고요. 최근에 단기 금리가 덜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많이 투영이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뭐 3개월짜리 금리 같은 건 거의 안 올랐거든요. 근데 10년짜리 금리, 만기가 10년 정도, 10년, 30년 되는 금리는 중앙은행이 통제를 못하고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장기금리에도 영향을 주지만 그래도 만기가 짧은 단기금리보다는 시장의 집단지성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중앙은행의 의중을 반영하는 단기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데 장기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중앙은행 말고 다른 힘이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전 이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이라고 봅니다.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안 죽는 이유는 지난 8월 달에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저는 파월 의장이 아주 정직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를 공짜로 잡을 수는 없어. 뭔가 경기가 후퇴하고 수요가 희생이 돼야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껏 금리를 많이 올리고 보니까 그동안 산업 생산이나 부동산 경기는 우리가 좀 충분히 냉각시킨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성장률이 안 떨어지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고용이 괜찮고. 네. 그럼 이제 파월 의장의 말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성장도 둔화되고 고용도 둔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싣고 있거든요. 네. 이건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오히려 저는 연준의 긴축 효과를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상쇄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 그러니까 이걸 경제를 자전거로 비유하자면 네. 미국 연준은 앞바퀴의 브레이크를 막 잡고 있는데 네. 미국 행정부, 네. 재정부에서는 뒷바퀴를 계속해서 발로 젓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잘 안 꺾이고 네.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그러면 미국 경제가 냉각이 되는 게 좋으냐? 저는 어느 정도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뜨거운 것보다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미국 주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네. 미국 경제는 뜨겁다고 말하지만 올해 우리 한국 경제는 전체 성장률이 거의 뭐 60년대 이후로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니까 아주 차가운 경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다른 나라의 경제가 차별화되는데 예. 미국이 계속해서 재정을 쓰면서 뜨겁게 유지하면서 금리가 높아지고 달러가 강해진다 그러면 저는 뭐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도 금리가 높아지면 타격을 받겠지만 다른 쪽으로 굉장히 미국 밖의 나라들이 고통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죠. 저는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작년 1년처럼 거의 고용이 완전 고용 수준이었는데 행정부가 GDP의 8% 정도의 재정 적자를 누적시키면서 돈을 막 쓴 거는 너무 과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 5, 6개월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보면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서 비롯이 된 미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불균형이 굉장히 글로벌 경제에 저는 불안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하는 것처럼 미국 행정부도 좀 재정 지출을 줄이기는 해야 될 텐데 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 줄여가지고 경제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런 소리는 또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듣기 싫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만 놔둬도 내년도는 경제가 둔화되는 사이클로 갈 수가 있는데 네. 가만 안 놔두는 거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1년은 어떻게 보면 재정을 안 써도 예. 미국 경제 비교적 민간이 활력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말하는 거는 민간이 좋을 때는 정부가 좀 돈을 덜 써가지고 경기의 과열을 막고 예.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죠. 지난 1년은 미국 경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괜찮은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특히 뭐 그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 세계 투자를 자기들이 빨아들이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까지 재정까지 부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 경제는 너무 뜨겁고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미국을 못 쫓아가는 불균형이 지금 글로벌 경제에
조금 불안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뭐 사실 고용도 있습니다만 1순위는 물가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물가를 우리가 주시할 수밖에 없고 미국 경제가 뜨겁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물가로 나타나는 건데 지난주는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했다면 이번 주는 또 역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 네. 이런 거 나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지금 뭐 이제 시장이 예상치가 있으니까 그걸 충족시키느냐 봐야 되는데요. 네. 8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 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3.6% 상승인데 네. 이게 3.7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시장 예상치는요. 또 유가와 같은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4.1% 8월의 상승이었는데 이게 전년 동월비 4.3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작년 6월을 정점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건 맞는데 네. 이제 그것이 계속 둔화가 되다가 최근 두 달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3%대에서는 끈적끈적해진다는 네, 거죠. 쉽게 떨어지기 좀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지금의 시장의 기대치로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죠. 저는 뭐 이렇게 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도 좀 재정을 좀 과하게 쓴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도 약간 좀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한국이나 뭐 지금 미국이나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요.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중앙은행이 명시적으로 야 이제 긴축은 우리 끝난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캐나다입니다. 네. 캐나다는 지난 1월 달에 사실상 한국은행도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1월까지 금리 올린 다음에 기준금리를 못 올리고 있죠. 네. 근데 캐나다도 1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서 야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진정이 되는 거고 우리의 긴축 사이클은 이걸로 끝났어라고 하는 뜻을 시장에 내비쳤는데요. 네. 6월에 다시 한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결국 끈적끈적하고 앞서 오프닝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 유가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제 유가니까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네. 또 안 좋은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뭐 하마스 뒤에 뭐 이란의 배후 설 네. 그리고 안 그래도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랑 뭐 수교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자칫 이게 더 번지면 국제 유가 동태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도 국제 유가를 보고 있는데 해외 선물 시장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우리 시간으로 한 2% 3%대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김학균 센터장님 저희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상승폭이 4%로 커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은 상승폭이 5%로 더 커졌고 네. 네. WTI 기준으로 87달러까지 지금 올라섰네요. 물론 이게 거의 100달러 육박하는 수준까지 갔다가 8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서 5% 오른 거긴 합니다만 일단 이게 어떻게 예측이 될까요? 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확실히 세상이 안정이 돼야 세상이 안정이 돼야 물가가 안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주 평범하지만 네. 진리네요. 이게. 우리가 70년대 우리가 길게 보면 10년 동안 굉장히 고물가로 글로벌 경제가 고생을 했고 이것을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국제유가는 73년도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아주 극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75년부터 물가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유의미하게 떨어지다가 70년대 후반에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직전의 고점을 다시 넘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80년대 국제유가 80년대 미국이나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유가 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70년대 이후로 두 번 미국에게 큰 도움을 줬는데요. 뭐 인플레이션과는 상관없습니다만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달러화가 이 기축통화가 됐던 거는 다른 나라가 미국 달러화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갖다 주면 금으로 바꿔줬거든요. 35달러 갖다 주면 금 1온스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60년대에 미국의 국제 수지가 나빠지면서 이제 너무나 달러가 다른 나라로 많이 풀린 겁니다. 무역 적자를 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 달러를 가지고 금 바꿔줘 그러면 미국이 바꿔줄 금이 없었죠. 실제로 프랑스 같은 드골이 이끌었던 프랑스 같은 나라는 군함을 싣고 와서
미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가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위기감을 느껴서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네. 야 이제 달러 가져와도 우리는 금으로 안 바꿔줄게 네. 라고 하는 금태한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닉슨 쇼크라고. 닉슨 쇼크였어. 그래서 70년대 초에 달러의 권위가 아주 그 위기에 몰렸을 때 도전을 받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 원유 거래는 우리 달러로만 할 거야 네. 라고 하면서 달러에 결정적인 도움을 한번 줬고요. 예. 그리고 80년대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속적인 증산을 하면서 미국의 물가 안정에도 도움을 줬지만 미국의 경쟁국이었던 냉전의 상대방이었던 소련을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말라붙게 만들었습니다. 네. 소련이 굉장히 큰 산유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0년대와 8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게 큰 도움을 줬고 그러면서 소련이 91년도에 해체가 되고 결국은 사회주의가 쇠퇴하면서 90년대 초부터 중국이라고 하는 큰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블록에 편입이 되면서 결국은 장기적인 우리가 물가 안정을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동 가자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직까지 그 원유 생산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어떤 분석은 나오진 않고 있는데 네. 근데 조금 이제 불안한 것은 지금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진 것이죠. 예전만 하지 못하죠. 그렇죠. 저는 그것이 미국에서 그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셰일 석유. 예,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게 거의 2012년, 13년부터 굉장히 많이 증산이 되면서 미국 입장에선 중동이 가진 지정학적 중요도가 낮아졌고 과거보다는 필요성이 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올 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해서 사우디 방문하니까 좀 홀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렇죠. 해석도 있고 예. 또 최근에 미국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한미 동맹 혹은 미일 동맹인지 한미 동맹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그 정도의 동맹국으로까지 막 올려야 된다라고 막 립 서비스를 하거든요. 격상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중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졌고 특히 미국의 어떤 입장에서 잘 같이 공조를 했던 사우디와의 관계가 굉장히 약해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니까요. 뭐 그런 점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이 사우디의 중요도가 낮아진 거는 결국은 자국 땅에서 원유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인데 네. 이것도 딜레마가 있는 것이 이 미국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친환경 정책 뭐 이런 그렇죠. 걸 쓰면서 이제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환경 파괴를 많이 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원유 증산도 어쨌든 여러 가지 뭐 ESG나 친환경 정책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사우디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의 어떤 중동의 갈등이 좀 그런 포인트에서 조금 불안하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물가 안정은 우리가 지난 뭐 코로나 이전까지 한 20년 동안 경험했던 한 30년 동안 경험했던 물가 안정은 세상이 평온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세상이 평온해야만 물가 안정도 다가올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당장 이제 우리의 삶이나 금융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은 우리 금융시장이 좀 휴장이어서 네. 하루 정도 좀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만 당장 내일 문을 열었을 때 앞으로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긍정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겠죠. 미국 금리도 어쨌든 높아졌고 예. 또 유가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치고 물가가 안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가격의 안정인데요. 유가가 이렇게 높다라고 하면은 그런 가정들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중동 문제가 어떻게 확대가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어쨌든 그 연휴 이전에 비해서 새로운 불안거리가 뭐 생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뭐 설, 추석 이럴 때 가끔 막 뭐 중동 문제 TV에서 뉴스에 나와서 친구들끼리 막 그런 걱정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좀 잠잠해질만 하면 또 중동에서 사건이 하나씩 터지고 이게 또 우리 삶에도 또 영향을 주고 요거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확전이 되질 않고 빨리 좀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국내에서는 이제 신용증권의 전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미국에서는 JP모건 네. 사이즈로 봤을 때 JP모건의 리서치 전망 하나하나가 또 큰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JP모건 리서치 책임자가 이런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S&P 500 지수가 20% 급락할 수도 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전망이 나왔을까요? 글쎄요. 뭐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예. 근데 이게 뭐 20% 떨어질 거 저도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떨어질 거다 뭐 이런 것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죠. 이제 뭐 금리와 기업의 이익 추정치를 가늠한 뭐 밸류에이션을 가늠해 보면 뭐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아야 이것이 뭐 이제 주식이 매력적인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전제가 깔려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저는 여전히 이제 금리가 저도 너무 높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질 거다 여기에 대한 감은 없습니다만은 주식에게 아주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 금리가 충분히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세기가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시절이었거든요. 20세기요. 예, 미국 주식은 대공황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에서 역사가 가장 큰 다우 지수가 20세기 맞기 전인 1899년 말에 한 65포인트 하던 것이 1999년 말에는 이게 14,000포인트까지 예. 28,000%나 급등을 했습니다. 배당 뺀 거거든요. 네. 근데 100년 동안 28,000% 오르기 위해서는 1년에 5.3%만 오르면 복리로 복리로. 그런 대박이 납니다. 이게 복리의 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기 중요한 건 복리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5.3%가 누적이 되었을 때 그런 대박이 나는데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네.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발행한 위험이 거의 없는 2년짜리 국채도 지금 5.1%고요. 그렇죠. 10년짜리를 사면 4.8%의 확정된 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 그러면 지금 세상이 아주 성장률이 높아가지고 이 높은 금리를 상쇄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미국 경제도 우리가 생각보다 괜찮고 펄펄 끓어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거는 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위로 유지한다는 얘기지 미국의 성장률 자체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매크로 변수, 거시경제 변수를 잘 안 봅니다. 네. 물론 저는 뭐 거시경제 분석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네. 이제 그것은 잘 우리가 노력을 해도 너무 많은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잘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자들은 그 거시경제 변수를 잘 안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치 투자자들이 봐야 될 변수는 이자율이라고 봅니다. 금리라고 봅니다. 상대적인. 예, 이거는 모든 다른 투자 매력을 결정하는 게 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성장을 많이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높다 그러면 주식에는 상당히 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금리 레벨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거는 뭐 워런 버핏조차도 금리는 중력과도 같다. 모든 걸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다. 누구든 중력을 이겨낼 수는 없기 때문에 돈의 네. 힘도 마찬가지다. 해서 버핏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이른바 바텀업 방식으로 기업에 집중을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미국에서 일각에서는 또 기술주들도 지금쯤이면 한번 달리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술주도 기술주 나름이겠습니다만 네. 이른바 빅테크라고 하는 대부분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싼 회사들은 네. 먼 미래에 대한 그 기대를 반영해서 지금의 주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자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먼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가치를 이자율이 높아지면 할인을 하게 되면 그 가치가 낮아지니까 우리가 작년이었군요. 2022년에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미국 나스닥이 한 30% 정도 밀렸죠. 네. 그때도 역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술주들이 더 밀렸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이 경험적으로 보면 이자율이 높아질 때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제 비싼 주식들, 먼 미래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 종목들이 금리가 높아지면
조금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걸 또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기업들,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가 실은 뭐 그런 장이었죠. 네. 따지고 보면 이제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고 다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다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었던 선도주가 꺾일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종목이 그 선도주만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건 선순환인데 네. 그런 경우들은 경험적으로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도주가 꺾일 때 다른 유형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덜 꺾이지만 네. 뭐 그게 대단히 부각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가졌던 성장에 대한 기대가 그 성장에 대한 기대를 주도했던 종목들이 아주 많이 꺾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도주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저는 뭐 싼 주식들에게 아주 장기적으로 오면 뭔가 시장의 헤게모니가 바뀌는 변곡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서 그 반대 유형에 있는 종목들이 아주 많이 올라가거나 뭐 그러기는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게 주도주가 될 수는 그러니까 없을 테고요. 주도주가 앞서갔던 게 아주 처참하게 그 꺾이면서 뭔가 이제 사람들이 가졌던 주도주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뭔가 이제 다른 유형의 종목들이 부각됐던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분기별로 국민연금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그러니까 비중에 대해서는 좀 공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이것도 많이 주시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지난 3분기 보면은 IT, 뭐 건설, 콘텐츠 관련 주식은 좀 줄였고, 중국 관련 리오프닝, 또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 지분 좀 늘렸더라고요. 네.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시사하는 바나, 아니면 또 이걸 보고 또 이제 따라가려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어떤 네. 조언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그것이 국민연금이 됐건 워렌 버핏이 됐건, 네. 전 미국에서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는 거를 따라만 해가지고도 네. 그런 스타일로도 돈을 번 자산운용사들이 꽤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분기마다 투자 네. 보고서가 나오니까요. 예.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투자의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나의 호흡도 그렇게 긴가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나의 투자 호흡과 내가 모방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투자자들의 투자 호흡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나는 주식 사고 뭐 3개월 정도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투자의 시간인데 이런 걸 국민연금 쫓아한다 그러면 이건 좀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의 투자 호흡이 한국의 대표적인 장기 투자 기간만큼 긴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꼭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도 정답을 다 가르쳐 준다라는 말은 있습니다만 또 그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고요. 네. 그게 본인과 맞는지 네. 또 점검을 또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치 투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경우는 실은 별로 없고요. 어느 한순간에 주가가 레벨업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워렌 버핏 스스로도 시장이라고 하는 건 미스터 마켓이고 나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가치보다 싼 주식을 사는 거는 일종의 소외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이 소외가 언제 그 사람들이 이 진가를 알아줄지는 워렌 버핏도 모르기 때문에 네. 뭐 대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호흡은 길게 하고 해야 그것이 좀 이제 매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당장 싸 보이는 거는 누구나 알지만 이게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네. 예, 네. 또 진리죠. 생각해보니까 좀 있으면 또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됩니다. 아마 한 주 뒤쯤. 이번 주군요. 이번 주엔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네, 또 네. 내놓을 테고요.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도. 네. 이번에는 좀 어떨까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이번에도 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적자폭은 좀 줄어들면서 뭔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적자는 적자인데 적자 폭이 줄어드는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전체 이익은 뭐 당연히 흑자일 테고요. 네. 반도체 부분은 여전히 뭐 3, 4조 원 정도 적자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네. 뭐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거고, 뭐 이 실적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그 어떤 그 내용으로 지지난주인가요 발표가 됐는데, 네. 마이크론의 주가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다시 6만 원대인데 네. 마이크론은 지금 뭐 고점에서 잘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이 네. 1, 2등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쓸쓸하긴 합니다만. 이게 삼성전자가 한국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 미국 금리가 높아지고 또 달러가 강해지고 이런 상황이 그 만들어지면 이거 그 미국 밖의 자산은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개별 주식을 사고 파는 액티브 투자보다 그냥 묶음으로 사는 뭐 한국 주식이나 아시아 주식을 묶음으로 사는 이런 ETF 투자가 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 기업이 가진 것보다는 그 지역이 가진 어떤 투자 매력 이런 것들이 패시브 투자가 늘어나면서 영향력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뭐 본질적으로 못할 건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전체적으로 기회가 되는 그런 가격대라는 생각은 드는데, 최근에 마이크론 주가를 못 쫓아가는 거는 뭐 달러 강세 또 패시브 투자의 확대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어째 우리나라에서도 주주가 가장 많고 뭐 적을 때는 400만 명대, 많을 때는 600만 명까지도 네. 가지 않습니까?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해 주실 수 있는 삼성전자 투자들을 위한 현실 조언 네.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삼성전자야말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겼던 주식이라고 봅니다. 저희 고객 중에서도 네. 삼성전자로 돈을 벌었던 사람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한 10년 들고 있어서.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삼성은 괜찮아라고 생각해서 삼성전자 주주가 됐던 분이 네. 최근 2, 3년에 좀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해 준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는 원래 이랬습니다. 계속 시간 지나면 많이 올라간 한국에서 보기 드문 장기 투자에 성공한 주식이지만 한번 사이클이 섞이게 되면 최근처럼 40% 50% 가까이 늘 꺾이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그중에 한 2년 정도는 고통스러운 시기가 그럼요. 중간중간 이것은 있다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의 성격 자체가 예. 그냥 뭐 좀 경기가 나빠지면 이익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막 적자 발생하고 이익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수조 원대 적자가 아니라 분기마다 나니. 그래서 뭐 앞으로 잘 모르죠.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의 어려운 시기가 상당 기간 진행이 돼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오래 기다리는 자가 이겼던 주식이다. 그리고 이 주식은 굉장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뭐 시가총액이 뭐 4, 500조 되는 주식이니까 이게 한꺼번에 사자마자 올라갔다기보다는, 물론 2021년 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파는 게 최선의 의사결정인데 지금 그걸 이제 네. 그 놓쳤다라 그러면 지금은 좀 감내하고 좀 시간을 사야 될 게 아닌가라는 조언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걸 감내하고 시간을 사야 하는 네. 시기다. 사실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또 배당도 예전보다 배당은 예, 더 많이 나오죠. 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나았었다. 이겼습니다. 네. 네, 우리 심경용님은 엉덩이보다도 손이 무겁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뭐 센터장님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만 많이 생각하고 적게 행동하라. 네. 라는 게 네. 또 어떻게 보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 안팎으로 참 안 좋은 일들도 생겨나고 합니다만은 우리 또 금융시장 또 내일 열릴 때 반응도 함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과 김희수 군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한번 정리 들어보시죠. 소비자 물가의 대표 먹거리 지표인 외식 물가 부담이 2년 넘게 커지면서 외식 품목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일 물가도 급격하게 올라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장바구니 부담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9월 주민등록 기준 출생등록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급감한 17,9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소치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과장 행위가 가장 많았던 홈쇼핑 채널은 롯데홈쇼핑과 CJ 온스타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 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0건에 달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통근 시간이 젊은 직장인들의 이직 의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휴일에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휴일에도 여러분의 질문을 열심히 저희가 모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3위로 마무리했죠. 7932번님, 다른 나라는 금메달 따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나라 국가들도요, 아시아에 포상금으로 이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필리핀 알아볼게요. 이 필리핀 스포츠위원회는 금메달 포상금으로 우리 돈 한 4,600만 원 정도를 주고요. 또 금메달은 한 2,300만 원 정도, 또 동메달은 한 93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필리핀 근로자의 월급 평균을 보면은 한 40만 원대예요. 네. 그러면은 동메달만 따도 이 필리핀 국민의 연봉 2배 정도의 포상금을 얻게 됩니다. 예. 우즈베키스탄도만 알아볼게요. 뭐 그 나라도 물론 이 돈으로 포상하고 있는데 이 금메달을 따면은 우리 돈 한 660만 원 정도, 또 은메달은 한 400만 원 가까이 받고요. 또 동메달은 한 270만 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지역 예산으로 한 일회성 현금을 한 차례 더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북한 대표팀도 그 과거에는 포상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이 지난 2013년 평양에 이 체육인들을 위한 전용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제대회에서 이 좋은 성적을 기록한 선수들이 그 해당 그 아파트에 입주하고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급 승용차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네.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북한 사례는 금메달을 따기 어려운 나라, 금메달이 굉장히 희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1인당 포상이 더 클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많이 따니까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많은 분들이 검색하시나 봐요. 오죽하면은 포털에 네. 올림픽 뭐 금메달 혜택 이렇게 검색을 하면 메인에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보고 조금 실망한 게 아시안 게임은 혜택이 약합니다. 약하죠. 올림픽이 좀 세죠. 예. 아시안 올림픽 금메달은 포상금이 6,300만 원인데 아시안 게임 금메달 포상금은 12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연금 점수도 올림픽 금메달은 90점이고 동메달이 40점인데 아시안 게임 연금 점수는 네. 금메달이 10점, 너무 약하네요. 동메달은 1점밖에 안 되네요. 1점이요. 근데 상대적으로 올려야 되겠네요. 예. 아시안 게임이 메달이 더 많습니다. 그 올림픽 메달은 뭐 한 300여 개일 때 아시안 게임 메달은 400여 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참여국도 좀 상대적으로 그렇죠. 적다 보니까 역시 경제 논리는 수요와 공급, 희소성의 법칙 여기서도 통하네요. 네, 여기서도 그 경제가 예. 통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6797번님. 상가 월세는 부가세 10% 부과된다는데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또 그렇다면은 아파트 월세는 부가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우선은 주택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 주거용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고요. 다만 상가는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에는 부가세 10%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거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임대인이 일반 사업자라면 부가세 10%를 당연히 내야 하는데 간이 과세 사업자일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간이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부가세 10%를 임대인이 간이 과세 사업자면은 내지 않아야 합니다.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간이 사업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10%를 받는다. 네.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월세를 10%더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번호 알고 계시다면 그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서 나의 임대인이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3810번님은 공포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주식에서 말하는 공포지수 이건 뭔가요? 이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감에 쌓여 있는가를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른바 빅스 지수, VIX 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지수 옵션 상품 향후 30일간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지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옵션은 훨씬 더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 값이 앞으로 위아래로 더 많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거에 사람들이 배팅을 한다. 그러면 뭔가 불안감을 느끼나 보네. 이거를 지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걸 사람들이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빅스 지수를 ETN 상품으로 만들어서 상장시켜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검색창에 VIX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ETN 상품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성진님, 안면 인식 결제할 때 일란선 쌍둥이도 구분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거 보내주셨는데요.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란선 쌍둥이 하면은 DNA는 같은데 지문은 다르다. 이건 네. 알고 있죠. 근데 과연 얼굴이 닮은 일란선, 일란선 쌍둥이 안면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현재 기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안면 인식기는 이 피부 질감 분석 기술로 아주 자세히 측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공 사이 거리까지 측정할 수가 있고요. 땀구멍까지요? 네, 예, 시간은 한 3초 정도 걸리고 한 인식 정확도는 한 99%입니다. 근데 이때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쓰고 변장을 하거나 화장을 진하게 해도 또 머리 스타일이 달라져도 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술의 발전이 대단합니다. 똑같이 생겼어도 피부의 질감, 땀구멍은 차이가 있다. 그렇죠. 또 대단합니다. 이런 안면 인식 기술은요, 우리가 자동 결제할 때 또 보안 시스템, 또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같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상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애프터 서비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알려드릴게. 자, 이제 연휴가 끝났습니다. 추석 연휴, 개천절 연휴, 한글날 연휴 다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남아있는 연휴 시간 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화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